다음 소식입니다. 부동산 태풍 안 끝났다. 12사 대책으로 정부가 대출 옥죄기에 나선 가운데 부동산 업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과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등 부동산 시장 파급력이 큰 정책 변수가 아직도 줄줄이 남아 있어서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한 5개월 정도 됐는데요. 네. 관련 규제가 벌써 4차례 나왔어요.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꼴로 나온 셈이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처음에 뭐였죠? 6.19 대책. 그렇죠. 있었죠. 6.19 대책이 나오면서 아마 서울 전역에 분양권 전매를 금지시킨 게 주요 내용이었던 네. 것 같고요. 그 다음이 뭐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파리 대책이죠. 네. 파리 대책의 주요 내용은 어떤 거였죠? 투기과열지구 부활이었죠. 그래서 모든 조합 설립 이후에 재건축 같은 경우 네. 매매를 막았죠. 조합원 지위를 허용하지 네네. 않았고 그 다음에 9월 5일 추가 조치가 또 있었죠. 네네. 그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했습니다. 그게 수성하고 분당구 네. 이렇게 해서 추가 지정하면서 풍선 효과를 기대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10월 24일 날 이제 가계부채 종합 대책을 내놨는데 네. 아직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번 대책으로 당장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지 않겠지만 네. 태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관측이고요. 그럼 남은 태풍이 뭐뭐 있냐? 네.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네네.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주거복지 로드맵이 아직 남아 있어요. 예. 뭐 발표를 11월 말 내지는 뭐 연내로 한다고 자꾸 이게 좀 늦춰지고 있는 건 있는데요. 네. 주거복지 로드맵의 핵심은 뭐냐면 다주택자들의 임대 사업자 등록 유도 방안을 강제화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아무래도 다주택자들이 그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었잖아요.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들 하시죠. 여러 가지로 복잡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화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청구권제를 도입할 네. 것이냐 이런 여부들이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핵심 내용으로 꼽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 대책 같은 경우는 현재 남아있는 게 뭐가 있냐면 네. 보유세 인상 논의를 또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안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얼마 전에 국정감사에서는 또 네. 모든 가능성을 열고 보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계속 이렇게 말이 바뀌고 있어요. 그게 경제부총리가 그때 지명됐을 때부터 그 부분은 자기는 별로다. 좋아하지 않는다고 처음부터 이야기... 김동연 부총리는 아주 일관된 네. 신호를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자꾸 들썩거리니까 이렇게까지 들썩거리면 보유세 인상을 네.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거든요. 그러니까 섣부르게 뭐 보유세 인상은 없어 이렇게 말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렇기도 하고 지금 뭐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일명 종부세 설계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도 이제 법은 나와 있으니 네. 일정 부분 매매가 뛰면 뭐 걸리는 일만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추가 대책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엔 사실 제일 무서운 게 금리 인상이 있죠. 네. 어제 아주 기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3분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무려 1.4%. 3개월 동안에 1.4%여서 엄청나게 기쁜 일이긴 한데 또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경제가 좋다 보니까 올해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이 2.8 내지 2.9만 가면 네.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은 거의 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었거든요. 얼마 전에 11월 30일 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그 회의가 있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하고 있다. 뭐 올해 중에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마지막 회의가 11월 30일 금통이고 12월에는 금통위가 없어요. 그래서 네.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네네. 그럼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최고 금리가 4% 후반에서 5%를 일부 은행이 넘었어요. 아니 이것들은 도대체 그러니까요. 금리 내릴 때는 10개월 동안 뭐 조금 찔끔찔끔 내리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미국에서 12월 달에 금리 올린 가능성, 그것도 올린 것도 아니라 가능성이 점쳐지니까 대번에 지금 먼저 올리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0.25의 그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0.25로 올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벌써 가능성만 가지고도 한 10여일간 0.5 이상 지금 금리가 오른 것 같거든요. 예금 금리는 또 오르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예금 금리는 그냥 있는데 대출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다고. 은행들이 너무 땅 짓고 헤엄치기 장사를 하는 것 아닌가. 물론 그 안에 들어가면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네. 장사 너무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기름값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유가 내려갈 때는 외국에서 내려갈 때는 우리는 그대로 있다가
올라가기 전이나 조금 올라가면 그냥 바로 뭐 먼저 바로바로 올라가고 네. 금리나 유가는 아주 뭐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금리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부동산의 어떤 태풍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11월 30일 날 금리 인상이 되냐 안 되냐 뭐 이 부분을 뭐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입주 물량의 증가예요. 네. 입주 물량 증가는 뭐 여기까지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올 하반기 입주 물량이 약 한 22만 가구고요. 내년에는 네. 약 43만 가구예요. 네. 우리 평균 입주 물량이 한 23만 가구였기 때문에 올해도 입주 물량이 30만 가구가 훨씬 넘었기 때문에 올해 넘쳐 있는데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올해는 메꿨다고 하면 네. 2018년도에 43만 가구는 이제 실질적인 타격으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입주 물량도 동시에 몰리면서 집값 하락. 특히 또 하나 입주 물량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요. 여지까지 갭 투자가 가능했던 거는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왔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런데 입주 물량이 이렇게 많아지게 돼서 역전세가 나게 되면 갭 투자자들이 오히려 전세금을 돌려주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안 맞는 이유가 다주택자들 때문인데 다주택자들이 돈을 토해내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앞으로도 지금 준비되고 있는 이런 부동산 태풍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게 뭐 허언은 아닐 것 같아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출 규제 강화 후 폭풍, 울상 짓는 상가 꼬마 빌딩.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에 중소형 건물과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층 강화된 대출 규제가 나올 예정인데다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서요. 한때 넘치는 유동성으로 화랑세를 겪었던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일단은 지켜보자며 매수 심리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고 합니다. 수익형 물건의 경우는 사실 금리 인상이 더 치명적이죠. 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일반 주거용 부동산과 대출 기준이 좀 달라요.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기업 대출을 받기 때문에 대출이 아무래도 좀 뭐 DTI라든가 DSR에 별로 적용을 받지 않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상가나 건물은 덩치가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현금화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었죠. 네네. 그래서 DTI나 DSR에 포함되진 않지만 금융권이 전체적인 지금 부채 관리에 나서면서 네. 대출이 쉽지 않아지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도 대출이 한층 까다로워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보면요.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올해 말까지 대출 한도를 건당 30억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내가 200억짜리 건물을 살라고 해도 뭐의 몇 프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30억 이상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현재 생기고 있고요. 네. 그 은행마다 쿼터가 있는데 그 쿼터를 지금 거의 소진한 상태예요. 더 이상 그래서 빌려줄 돈이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 부분은. 빌려줄 돈이 없기 때문에 또한 정부가 대출 규제를 통해서 부채 관리에 지금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그 쿼터를 늘리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건물 투자에 주의가 필요한 시점인 거죠. 거기다 뭐 내년 3월부터 RTI 도입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RTI. 네. 그래서 수익성이 좋은 물건에 대출이 줄어드는 그런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중소 건물의 수익률을 보시면요. 임대 수익형 건물의 수익률이 4.3%. 그리고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빌딩도 그렇고 상가도 그렇고 다 3% 수익률이 채 안 돼요. 그리고 시세 차익형 건물을 보면요. 네. 예금 금리와 별 차이가 없는 한 1.8% 정도 수익밖에 안 되죠. 그러면 1.8% 수익이면 사실 시세가 계속해서 부동산이 좋기 때문에 나는 금리와 똑같아도 뭐 시세 차익형 건물을 살 거야라고 했지만 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대출 규제나 금리 인상으로 묶이는 상황에서 예금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구태여 시세 차익형 건물은 의미가 없어지죠. 그런데다가 임대 수익형 건물도 4.3% 3% 정도의 수익률이었는데 이게 또 실질적인 수익률은 아닐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공실도 있고 관리비 뭐 그렇죠. 기타 관리비도 있고 뭐 중개수수료 뭐 이런 것들이 다 수비 뭐 네. 네, 비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수익률이 안 되는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서 예금 금리도 올라가 버리면 아, 나 그렇게 머리 쓰느니 그냥 예금 해 놓을게라고 생각이 바뀌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정부가 현재 세입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어요. 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임대차 보호 대상을 상당히 늘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임차인의 한 90%까지 임대차 보호법 대상으로 지금 묶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환산보증금을 아주 높일 것 같아요. 그리고 상가 임대료가 연 9% 정도를 맥시멈으로 매년 인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9%도 낮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주거복지 로드맵 말씀드렸는데 네. 거기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의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상가 세입자 한번 잘못 들이면 10년 동안 임대인이 막 마음고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요즘 저희 건물주를 하는 메리트가 점점 사라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금리는 오르지, 네. 대출은 안 되지, 세입자는 속속이지, 뭐 이런 구도가 되어 가는 거죠. 네네. 그래서 울상 짓는 상가 꼬마 빌딩이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얼마 전에 아파트가 DTI나 뭐 DSR 뭐 내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으로 묶이면서 풍선 효과 운운하면서 사실 상가나 오피스텔 쪽으로 많이 관심들을 갖거든요. 눈이 가더라고요. 예. 자연스럽게. 그렇지만 지금은 어떤 구조적인 모습을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이어지는 기사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위기 온다. 대출 줄고 금리 오르고. 지난 10여 년간 이어졌던 저금리 시대의 마감이 임박한 가운데 오피스텔 시장이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대표적인 금리 민감형 상품인데요. 그 외 금리 이외에도 규제 공급까지 3대 악재가 일시에 들이우는 모양새입니다. 사실 이 기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가와 네. 같은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네네. 될 것 같아요. 제가 올 초부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접근 내지는 오히려 갖고 있으면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이미 수익률이 5% 이하로 떨어졌어요. 네. 여기에다가 세금, 공실 리스크, 유지 보수 비용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수익률은 더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입주 물량을 보시면 4만, 4만 5천, 4만 7천, 7만 2천, 6만 7천 계속해서 지금 입주 물량이 끝도 없이 엄청 많더라고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정부 규제도 부담인 게요. 분양권 전매를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하다가 분양권 전매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주자의 20%를 우선 분양을 하고요. 또 인터넷 청약을 도입하고 여러 가지로 정부가 오피스텔에도 규제를 할 그런 움직임들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년간 투자나 실거주 측면에서 일반 주택의 대체제 기능을 해왔는데 네.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인 침체기에 들어가면 이제는 대체제를 보기보다는 뭐 아파트를 보게 되겠죠. 더. 그렇죠. 아파트와 비슷했는데 규제가 적다는 게 오피스텔의 장점이었는데. 그렇죠. 풍선 효과라는 거는 메인이 어려우니 다른 곳을 뚫는다는 건데 이제 메인이 쉬워지게 되면 구태여 그 다른 대체제를 볼 필요는 없어지기 때문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금리 인상, 대출 금지 이런 것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주의 단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쾌속행진 한남 3구역 전체 가구 절반 소형으로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했네요. 서울 지역 내 재정비 촉진구역 중 가장 투자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한남 뉴타운 3구역입니다. 건축심의를 이번에 통과했네요. 네. 저희가 한남 뉴타운에 대해서는 뭐 여러 번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강북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한남 뉴타운 그리고 성수동 성수 전략 정비구역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기사를 추적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내년 1월 20일 이전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게 되면 네. 사실 굉장한 장점이 있어요. 뭐냐하면 재개발 같은 경우도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 관리처분 인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입주까지는 뭐 4, 5년 뭐 하다가 망가지면 막 6, 7년, 7, 8년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매매가 금지가 되다시피 하는데 1월 20일까지 사업 시행 인가를 받으면 거기를 피할 수 있어요. 그 법을. 그래서 그 피하면 좋겠지만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일정상 그게 안 되니 그냥 좀 천천히 실시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네요.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조합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지금 현행 도정법에 따르면은 그 3구역 내에 있는 작은 길들 있잖아요. 네네. 그 동네 안에 있는 길들이 사실 도래로 기획된 도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로로 이용되는 공간들이었기 때문에 현행법 하에서 그거를 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그 땅 부분이 지자체에 귀속된다고 하네요. 네, 현행법은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내년 2월 9일에 개정법이 시행되게 되면은 조합이 그 길을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가 있대요. 그러면은 돈이 많이 예, 세이브가 그게 되겠네요. 뭐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친다 하면은 조합 입장에서는 뭐 굳이 뭐 그런 장점도 있고 예. 단점도 있고 이렇게 네. 되겠네요.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는 강남에서 강을 보면 북향이 되지만 네. 강북에서 그래서 강남을 보면 남향이 되기 때문에 뭐 한남 3구역 같은 경우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요. 부동산이 전체적인 어떤 조정 내지는 좀처럼 시세가 오르지 않거나 침체 국면에 들어가면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관심 있게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단지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소형 주택 비율을 높인 거는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현명하다라고 생각해요. 소형주택 비율이 늘면서 왜 이렇게 고급화 단지와 거리가 멀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네. 최근에 제가 피부로 느끼는 거는 59제곱도 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대가족을 기준으로 한 건 아니고 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59면은 사실 방 3개, 화장실 2개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크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방 2개 내지는 원룸형 뭐 이런 것들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구태여 큰 평형이 꼭 고급화의 지름길은 아니다. 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다음 소식은 6허 줄자 텅텅 비는 신사 압구정 상가라는 소식이네요. 공실률이 엄청 커졌다 그래요. 그렇다고 그래서 하네요. 신사동 같은 경우는 보시면요. 네. 1사분기 공실률이 2.9%였어요. 그러다가 분기니까는 지금 불과 올해 얘기거든요. 네. 올해 12.8%까지 공실률이 늘었어요. 그 얘기는 100개의 사무실이 내지는 100개의 어떤 상권이 있으면 네. 이게 13개가 지금 비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엄청나게 공실률이 큰 것 같아요. 뭐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그 6호가 네. 줄어들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보시면은 이태원, 압구정, 신사역 전체적으로 이렇게 됐고요. 서울 같은 경우도 아주 미미하지만 뭐 미미하다라고 할 수도 없네요. 지금 표가 그래서 그렇지. 네. 전체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도 공실률이 늘고 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이 금리 인상, 대출 규제 이런 것들과 지금 현재 맞닿아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뭐 조금 긍정적인 소식을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사드 문제가 좀 해결 기미가 보인다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드 문제 같은 경우는 저도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좀 마음에 와닿는 얘기가 있는데 네. 중국 같은 경우는 대중 집회를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촛불 정국으로 해서 어떤 새로운 변화를 네네. 이끌어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사드 문제를 공식적으로 이렇게까지 제기한 이유는 뭐냐면 그 촛불처럼 국민들이 모이는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예, 와서 비하시켜서 와서 보는 그런 것도 것들을 보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한국을 비하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안정적인 자기네 구도로 됐기 때문에 정권도 안정화 시켰고 예,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도 사드를 좀 그랬으니까. 풀어줄 가능성이 있다. 뭐 아. 이런 전망을 들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합리적일 수도 그것도 일리는 있을 것 있습니다. 같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저는 유커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우리나라 여행 오는 관광객들은 얼마든지 환영이지만 그렇게 버스를 우르르 와갖고서는 이렇게 한 동네를 초토화시키고 가는 거는 별로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은 다른 입장이시죠. 그러니까요. 네, 다음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다음 기사는 고집 꺾은 음마 35층 재건축 수용. 이거 저희 지난주에 내기하려다가 내기가 안 됐죠. 둘 다 네네. 35층으로 갈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49층 재건축을 고집하면서 서울시와 갈등을 빚어온 음마 아파트가 결국 35층 안을 수용했습니다. 주민들이 서울시 방침을 받아들여서 서둘러서 재건축하겠다고 선택한 건데요. 이로써 2003년 재건축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생긴 뒤 14년 동안 지지부진하던 음마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속도를 낼 수 있는 건 맞나요? 그런데 그거 사실 봐야죠. 그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35층, 49층이 메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뭐 상가 문제, 상가 이슈 있죠. 뭐 그리고 내부적인 문제, 뭐 이런 이슈들이 몇 가지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35층과 49층이 워낙 지금 외부적인 문제로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머지 이슈들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 덮어져 있었던 것 뿐이죠. 그리고 사실 서울시에서는 단 한 번도 50층을 준다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짝사랑 같은 거를 하다가 이제 현실들을 깨닫게 된 뭐 그런 느낌인 거죠. 사실 몇 년을 날려먹은 거지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2, 3년 전만 해도 2, 3년 전에 35층으로 해서 제초안을 피하면서 가는 것들이 가장 무난했을 거라고 보는데 네. 사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의 칼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추진이 설립하고 조합 설립하고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고 꾸준히 다음번에 어떤 재건축 시즌이 올 때까지 순서를 진행시켜 놔야 되겠지만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 지난 1, 2년에
1, 2년 동안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뭐 가치가 좀 떨어진다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일들이 작년, 재작년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대충 투표하신 분들 중에 70% 정도가 35층에 찬성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뭐 나머지 30% 같은 경우는 물론 투표한 인원 중에요. 여전히 49층 내년에 서울시장 바뀌는 거를 두고 보고, 보자.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네. 70%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49층 고집하다가 규제랑 규제는 다 두드려 맞았다. 실제로 두드려 맞았죠. 네네, 그렇게 불만 토로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괜찮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기사 말미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35층 안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인근 공인중개사무소에서는 조합원과 투자자의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라고 하고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사실 조금 어이없긴 해요. 뭐 49층이 어떤 일말의 희망이 있었던 게 아니라 네. 일방적으로 원하는 거였는데 이제 현실을 인식해서 원 자리로 돌아갔고 또 앞으로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49층이 될 것 같다라는 희망적인 관측이 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오르고 49층을 포기하고 35로 간다 그러니까 35 가는 이제 현실적이니까 오르고 또 오르고 네. 이래도 오르고 저래도 오르고 참 잘 결국 오릅니다. 시장이 비이성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는 계속 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다 이성적이지 않다라는 뭐 증거라고 생각돼요. 포인플렉스님 오늘 기사 중에 제일 기억에 남으시는 기사는 한남 3구역. 그나마 제일 긍정적인 기사네요. 네. 사실 오늘 좀 죄송한 게 너무 부동산 뉴스를 전하면서 부정적인 내용들만 좀 전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좀 그쵸? 굉장히 죄송해요. 그 가계부채 종합대책 같은 경우에도 내용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무거운 데다가 뭐 상가도 안 돼, 뭐도 안 돼, 그렇죠. 오피스텔도 안 돼.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분이 뭐냐면 5월 이후에 매달 한 번씩 가계부채 내지는 부동산 관련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 데다가 앞으로 남아있는 것들도 사실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사실 2주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예상도 못했어요. 올해 안에 우리나라 금리가 오를 거라는 생각은 안 했잖아요. 뭐 장기적으로 금리가 오르는 국면에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지만 네. 당장 11월 말에 금리 올리는 것은 별로 생각을 못 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동시에 겹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부정적인 기사가 나가는 거는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10월 넷째 주 부동산 사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보다 긍정적인 뉴스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